안녕하세요. 미용안전위생학의 박성아 교수입니다. 3주차 시간이고요. 아마도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뵙고 그리고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주차, 2주차 강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퀴즈랑 서술형 문제들도 잘 수행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요. PPT 펼치시고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질병과 공중보건의 개념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건강 증진에 관한 내용들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목차 PPT 한번 보시고요. 건강과 공중보건 첫 번째 하고요. 그리고 나서 건강 증진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내용은 그 첫 번째 주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고 두 번째도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건강에 대한 내용들과 전반적인 공중보건의 이념,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계속 반복드리는 이유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숙지하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공중보건 첫 번째는 공중보건에 대해서 공중보건 역시도 지금 3주째 때 이제 중요한 내용 말고 그리고 나서도 이어서 조금씩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보건 관련 학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의 범위, 공중보건 수중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 얘기는 그 나라의 공중보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죠. 어떤 기준에 어떤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윈슬로우 하면은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윈슬로우 교수님입니다. 아마 그 첫 시간이었나요?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그때 여러 그 학자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에 대한 이론들을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 같은데. 그때 아마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떠올라야 하는데. 윈슬로우 교수님은 예일대 교수님이시고요. 처음으로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내리신 분이에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냐면 공중보건이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공통의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시킴과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과 과학이다 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자,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공통 노력 기억하시고요. 질병의 예방 기억하셔야 되고요. 생명을 연장시킴과 더불어 어떤 거요?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가져다주는, 증진시키는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질병 예방, 생명 연장,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슬로우 교수는 이런 목적,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거냐면요. 환경위생 개선, 전염병 관리, 개인위생 교육,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간호봉사의 조직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유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도록 사회 제도를 발전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환경위생 개선이라는 건 내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없다? 내 보건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환경위생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아무리 건강하고 하더라도 전염병이 돈다. 전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돈다. 그럴 경우엔 나의 건강, 나의 보건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고요. 각각 위생을 철저히 하자. 그래서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조기에 발견을 하고, 물론 예방을 해야 되지만 조기에 발견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공중보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냥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정비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WHO에서 말했던 공중보건과 윈슬로우 교수가 얘기한 공중보건의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똑같이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했는데 WHO에서는 사회의 안녕을 집어넣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윈슬로우 교수는 질병 예방, 생명 연장,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봤다면 WHO에서는 질병 예방, 생명 연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요? 사회의 안녕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사회의 안녕이라는 게 뭘까? 안녕.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란 말이죠. 사회 안녕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위치라는 게 생깁니다. 역할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교수니까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 수업을 열심히, 강의를 열심히 해서 내가 받는 만족감, 여러 가지 보상,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또 학생의 위치, 회사의 사장님은 회사 사장님으로서의 역할, 아래 직원들은 직원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공중보건이 완성이 된다. 그리고 생명이 연장이 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공중보건의 정의입니다. 이 부분도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중보건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했죠? 개인의 단지 한 명의 개인의 그런 건강과 아니면 생명 연장일까요? 아니요. 공중보건은 모든 주민, 모든 사람의 건강과 장수의 실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대상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전체 주민, 인간 전체, 인간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공중보건학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공중보건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학은 국민의 보건 의료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응용과학으로서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나눴어요. 첫 번째로는 기초적인 분야, 두 번째로 임상 분야, 세 번째로 응용 분야. 그런데 간혹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 시험을 보실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이런 위생학이나 보건학을 활용을 하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간혹 위생사 시험이랄지 아니면 그런 자격증 시험에 이 보기들을 섞어서 내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건학을 공부하고 미용 안정위생학을 공부하는 이상 솔트할 수 있는 분야별로 솔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분야로는 환경위생, 식품위생학, 국민영양, 역학, 근만성 전염병 관리, 기생충 관리, 기생충 질환 관리요. 소독, 구충 구석, 정신보건, 인구학, 보건통계학, 보건행정, 사회보장, 보건교육 이런 것들이 기초적 분야에 포함이 됩니다. 임상 분야는요. 모자보건학, 학교보건학, 성인보건학, 가족계획, 보건간호학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응용 분야는 도시보건, 농어촌보건, 공해, 상업위생학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여러분들 혹시 교재가 있으실까요? 교재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를 보시고 그리고 PPT 같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개념의 학문들이 있습니다. 의료나 의학, 위생 관련 그런 학문들인데요. 공중보건과 유사한 개념의 학문들 중에서는 예방의학, 위생학, 공중위생학, 사회의학, 지역사회의학, 지역사회보건학, 그리고 건설의학, 그리고 의료사회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임상의학과 예방의학, 공중보건학은 좀 다릅니다. 임상의학과 보건학은요, 공중보건학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공중보건학은 치료 목적이 아닙니다. 치료 목적이 아니고 예방 목적이고요. 임상의학은 예를 들면 피부과, 뭐 부인과, 산부인과죠. 아니면 소아과 이런 의학을 임상의학이라고 하고요. 임상의학은 임상에 의해서 판단을 하죠. 자, 교재 잠깐 보시면요.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PPT 보시면 돼요. 자,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선 공통점 먼저 볼게요. 보시면요. 목적은 같습니다. 두 학문이. 질병의 예방, 수명의 연장, 육체 정신적 건강과 능률의 향상. 그래서 두 학문이 목적은 같은데요. 대상과 단위가 다릅니다. 대상은 예방의학 같은 경우는 PPT에도 나와 있어요. 개인 또는 가족이고요.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입니다. 대중이죠. 주민이고 국민이고 그죠?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예방의학은 질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학은 불건강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요인을 제거, 건강하지 않게 되는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죠. 그리고 나서 집단 건강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방의학의 진단 방법이요. 그 보건이 잘 된다, 건강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진단 방법이 예방의학은 임상적 진단입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은 어떤 거예요? 통계 자료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방의학은 진료와 투약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보건관리와 봉사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점이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은 같은 뜻으로 사용은 되고 있으나 목적은 동일하나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공중보건학은 전 국민 대상으로 임상의학인 질병 치료보다는 그러니까 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공중보건학은 전체 국민을 위한 예방 보건 사업에 치중하는 학문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에 공중보건학의 과제가 있어요. 어떤 과제가 있냐면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하냐면 보건의료 행정조직의 다원화, 교육, 내무, 보건복지. 왜냐하면 지금은 한 곳에서 따로 나누지 않고 한 곳에서 다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이지가 못하죠. 의료 전달 체계의 미확립,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이 아직은 굉장히 모호하다. 개인 병원에서 종합병원 정도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더 국민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 보건이나 의료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3번 성과급 제도의 의사 보수 지급 방법의 병폐, 의료비 상승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수가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수가 제도라는 건 의사가 환자를 몇 명을 치료했고 재진인지 초진인지 아니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지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건지 특별한 원료 그 재료가 필요한 건지에 따라서 그 성과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사분들도 있지만 조금은 굳이
그렇게 비싼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비싼 뭐 원료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과잉 진료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큰 그 바운더리로 나눠서 그 의료비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어느 정도는 그게 사실은 뭐 급여, 비급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병원에 갔을 때 급여,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 그래서 지원이 되는 부분, 비급여는 지원이 안 돼서 개인의 그 사비를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급여와 비급여가 나눠져 있는데 이 비급여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없애겠다. 뭐 이런 내용들로 점차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전 국민의 의료보장 확대 시급.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일일 근로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주해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 국민 보건 수준 향상 저조. 무슨 얘기냐면 보건에 대한 생각은 훨씬 예전에 비하면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건에 대한 지식을 국민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환경오염, 당연히 오염된 환경 속에서 건강이나 보건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보건의료의 과학적 관리기법 도입,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좀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역시 또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앞으로의 공중보건학의 과제입니다. 자, 질병에 대한 얘기도 살짝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질병의 예방을 레이블 앤 클라크라는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나눠서 3단계로 나누고요. 더 부수적으로는 5단계까지 나누는데 오늘 다룰 것은 3단계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차 예방, 비병원성기라고 얘기하고 초기 병원성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예방의 아주 기본적인 순간인 거죠. 그 단계인 거죠. 뭐냐면 병이 진입하지 않게 미리 막는 거예요. 예방 단계를 우리는 1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인 예방으로는 환경위생, 영양증진, 규칙적인 생활, 운동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소극적인 예방은 초기 병원성기의 특수 예방, 예방 접종 뭐 요 정도. 예방 접종한다고 다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방 접종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식이 조절도 하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1차 예방. 누가 얘기했다고요? 레이블 앤 클라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예방은요.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병이 내 몸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뭐라고 부르냐면 불연성 감염기, 발연성 질환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증증화로 되기를 막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조기에 빨리 발견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구분을 1차는 2가지로 나누고 2차 2가지, 3차는 1가지에서 5가지로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예방에는 정기 검진하고요. 그리고 치료를 빨리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는 급선무는 조기에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빨리 치료를 하고 그리고 완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차는 뭐냐면요. 3차 예방은 회복기입니다. 회복기라는 건 뭐냐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그리고 재활치료를 통해서 빨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3차 예방이다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포괄적인 의료 개념으로 보면요. 포괄의료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활동과 생활의 질적 향상 등 인간의 전 생애적 생활 개념의 건강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추구의 이상적인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건 지표 볼게요. 보건 지표는 뭐냐면요. 한 나라의 보건 수준을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보다 보건 지표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한 국가의 또는 한 지역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보건 지표. 첫 번째 영아 사망률, 두 번째 조사망률, 세 번째 비례 사망 지수 등이 대표적인 지표고요. 또 기타 사인별 사망률, 평균 수명률, 모성 사망률, 질병 이완율, 예방 가능한 질병의 이완율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뭐 PPT는 요약을 했고요. 교재에 보시면요. 19페이지입니다. 비례 사망 지수. 비례 사망 지수가 뭐냐면요. 50세 이상의 사망자를 표시를 한 건데요. 1년 동안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50세 이상인 사람의 수치를 나타낸 겁니다. 비례 사망 지수는.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건 수준이 높다라는 의미는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다시요. 1년 동안 사망한 전체 사망자에 대해서 1년 동안요. 같은 해에 50대의 사망자를 표시한 게 비례 사망 지수예요. 그런데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보건 수준이 높다 낮다? 높다.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요. 평균 수명이라는 거는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100세까지 산대, 100세 시대래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기대치입니다. 기대치인데 0세의 평균 여명을 평균 수명이라고 하고요. 평균적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는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사망률요. 보통 사망률은 특정 연도의 인구 중에서 같은 해의 총 사망자 수를 그냥 얘기를 해요. 자, 진짜로 사망자 수. 자, 이제 중요한 영아 사망률이 나옵니다. 자, 영아 사망률은요, 1년 미만, 1살 미만의 아이들의 사망률인데요. 1000명에 대한 사망 영아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아 사망 수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영아는 성인에 비해서요. 어때요? 영양, 질병, 환경 등 외적 요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아직 약하고 어리니까요. 그리고 경제 상태, 환경 위생 상태, 산전 관리, 산후 관리, 의료 수혜 정도, 교육 정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을 우리가 지표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한 국가의 공중보건의 척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영아 사망률이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건강 증진. 건강 증진의 정의와 건강 증진 및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강 증진의 건강 증진이란 말을 처음으로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캐나다의 레런드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건강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보고서였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건강 증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정의를 내리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욱 잘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건강 증진 과정이다. 건강 증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 증진은 단순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가 아닌 건강 향상을 위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건강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며 의학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거의 비의학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건강 증진이요.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막 운동을 지금처럼 하고, 숙면 잘 하고, 좋은 음식 찾고, 유기농을 먹으려 하고, 이렇지는 못했죠. 과거에는 단순히 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이 곧 건강 증진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 빨리 치료받을 수 있으면 그게 건강 증진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지금은 어떠냐면요. 건강 증진을 위해서 스스로 관리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교재에도 나와 있거든요.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성인병, 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관리를 잘하는 것이 건강 증진의 관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요. 인간의 90% 이상이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개인의 그릇된 행동에 의해서 다양한 병에 걸리게 된다. 개인마다 유전적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건강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인 건강을 위한 올바른 행동 양식과 건강에 좋은 환경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인간 생물학적 요소, 생물적인 부분이죠. 환경,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아니면 내 나라의 환경, 내 주변의 환경,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의자에 앉는 것보다는 바닥에 앉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의자 문화 생활이 되죠. 그래서 이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 내가 아플 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픔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보건의료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나의 건강이 증진되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된 거는요. 사고와 만성 퇴행성 질환, 의료적 문제보다는 생활 양식과 환경 등 비의료적인 문제와 더 깊은 관계가 있더라. 건강의 증진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관리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건강 관련을 해서 사망 원인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미국과 한국,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1976년에 이미 분석을 했는데 생활 양식이 50%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환경 및 인간 생물학적 원인이 20%, 보건 의료적 원인이 10%라고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은 1999년에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해봤더니 생활 양식이 52%, 미국은 50%였는데 한국은 52%. 물론 시대적인 차이는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및 인간 생물학적 원인이 20%, 보건 의료적 원인이 8%. 그래서 양국 모두 미국이나 한국 물론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생활 양식에 따라서 미국은 생활 양식 50%, 한국은 생활 양식 52%에 달하는 그러니까 반 이상의 원인이 되는 거죠. 사망의 원인이요. 그래서 생활 양식이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죠. 자, 우리나라는요. 건강진흥보건법이 공포가 되는데요. 건강진흥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아니면 더 통제하거나 아니면 리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법이 1995년에 공표가 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 증진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이고 조금 더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증진 그리고 공중보건의 학문,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의 범위, 그리고 다른 학문들과의 차이점, 수준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이 온라인 수업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고요. 대면 수업 때 뵈면 반가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